안녕하세요. 202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제2기 1회를 오늘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1기 때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청을 해주셨고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들께서 대충은 이제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중세부터 시작을 해서 음악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잘 알지 못하는 영역 부분들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음악이라는 것이 어떤 소리나 어떤 전달에 대한 어떤 그런 도구를 사용되었다가 그것을 이제 뭐 악보로도 정리가 되고 시대가 넘어오면서 이렇게 발전사를 살짝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1기를 살짝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고 2기를 시작할 건데요. 1기 때 내용은 그겁니다. 중세 음악에서는 굉장히 그 신 중심의 음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음악이 아닌, 그러니까 항상 그 신을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악보다는 성악 음악이 굉장히 발달을 한 그런 시대에서 바로크 시대가 넘어오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바로크로 오는데, 르네상스는 이제 인본주의가 되겠지요. 사람 중심으로 좀 음악을 하자.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떤 그런 예술적인 것들이 부흥, 부활. 그러니까 르네상스라고 하면 재생 또는 뭐 부흥 또는 부활, 이렇게 의미를 알고 그런 뜻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시대를 거쳐서 어떻게 이제 바로크 시대가 오죠. 그래서 조한 세바스찬 바흐라든가 핸델이라든가 이런 작곡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음악이 갑자기 많이 발전을 하지요. 예를 들면 이제 조성체계가 확립이 돼요. 그전에는 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선법에 의해서 그냥 단선율에 대한 노래를 하다가 이제는 화성도 생기고 조도 생기고 뭐 다장조, 라장조, 마장조도 생기고, 그다음에 바로크 이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는 기악 음악이 발달을 하면서 계속해서, 물론 그때도 성악 음악이 굉장히 성행했지만 기악곡들이 많이 쓰여지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음악의 변천사가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전주의가 오지요. 네, 나름대로의 이제 막 그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인간 중심적인 음악들을 해보자. 우리들도 할 수 있다. 정말로. 이것도 귀족과 이런 신들과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져보자 해서 많은 기악곡들이 또 굉장히 발달을 해요. 그래서 소규모의 실내악이라고 하죠. 풀 오케스트라가 아닌 조그마한 실내악 음악, 뭐 4명이서 하는 거, 5명이서 하는 거. 제가 잠깐 얘기도 했지만 1기 때 뭐 2명이서 하는 거는 듀오 또는 듀엣이라고 하고, 3명이 연주하는 걸 트리오, 4명이 연주하는 걸 뭐 퀄텟, 5명은 퀸텟. 그래서 3중주, 4중주, 5중주 이렇게 실내악도 굉장히 번창을 많이 하고 발달이 되었다. 대충 여기까지가 1기 수업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2기 때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2기는 조금 저희들이 낭만주의 음악을 공부할 건데 좀 나눠봤어요. 왜냐면 굉장히 낭만주의가 할 얘기들이 많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정기낭만주의와 후기낭만주의로 나눌 건데요. 정기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들은 뭐 슈베르트, 슈만, 멘델스존, 베버, 뭐 브람스, 이러한 작곡가들이 있는데요. 그런 작곡가들은 이제 잠시 후에 저희 선생님들이 한 분씩 나와서 그 작곡가별로 시대적 배경과 그다음에 대표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직접 또 이 자리에서 같이 공연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볼 예정인데, 일단 낭만주의를 제가 살짝 맛만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고전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1기 때 고전주의에서는 어떤 틀에 갇힌, 규격화된, 정형화된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형화된 음악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형식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다? 소나타 형식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텐데, 자, 낭만주의는 여기부터 시작해요. 그 틀 안에 갇혀있던 음악들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는 거죠. 작곡가들이. 그래서 어떻게 그 틀에 있으면 이걸 자꾸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벗어나려고. 그래서 그때 고전 시대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대표적이고 아주 위대한 작곡가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 네, 베토벤이라는 작곡가. 시대적으로는 고전주의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베토벤이라는 작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혁신, 그다음에 혁명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그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굉장히 음악적으로는 앞서가 있었어요. 되게 미래를 내다보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낭만스러운 음악들을 많이 썼고, 정확히 얘기하면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가교적인 역할을 한 작곡가가 베토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토벤은 낭만파의 작곡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 베토벤서부터 이미 규격에 있고 틀 안에 있는 그런 음악들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꾸 새로운 자기 마음에, 그다음에 그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음악들을 정말 그런 걸 표현하고 싶어서 더욱더 자유분방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음악들이 쓰여진 시대, 그곳을 바로 저희는 낭만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충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낭만주의는 굉장히 막 자유분방하고, 물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낭만주의에도 룰과 규칙은 있습니다. 근데 고전주의처럼 그렇게 틀에 갇히는 음악이 아니라 여기서 자꾸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작곡가들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 표현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어떻게 음악들을 그 작곡가의 성향대로 그 자유분방한 그런 것들을,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다락 강사 김효준입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알아볼 작곡가는 슈베르트인데요. 클래식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볼 이름일 거라고 생각해요. 슈베르트는 1797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다뤘던 슈베르트는 우리 모두 예상했듯이 재능이 아주 뛰어났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는 그에게 악기가 그저 취미이기를 바랬고 음악가가 아닌 초등학교 교사가 되길 원했다고 합니다. 음악을 사랑했던 슈베르트는 아버지와 진로 문제로 많이 다퉜다고 해요. 만약 그때 슈베르트가 아버지의 고집에 못 이겨 음악을 그만두었다면 안타깝게도 아름다운 슈베르트의 음악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겠죠. 여러분은 슈베르트를 잘 아시나요? 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본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슈베르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슈베르트의 마왕, 그리고 송어라는 곡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어렸을 적에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슈베르트의 가곡 마왕을 바이올린 편곡 버전으로 연주하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마왕이라는 곡은 슈베르트가 1815년경에 작곡한 리트예요. 혹시 리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괴테 같은 시인들이 만든 시를 노래로 작곡한 것이 독일 가곡 리트입니다. 슈베르트는 약 1200여 개의 작품을 작곡했는데요. 그중 약 690여 개의 작품이 리트입니다. 그래서 슈베르트를 가곡의 왕이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또 슈베르트를 하면 많이 떠올리는 곡이 송어일 것 같은데요. 일단 송어인지 숭어인지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송어는 민물고기이고 숭어는 바닷물고기입니다. 슈베르트의 송어도 처음엔 리트로 작곡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있었는데요. 그 가사 중엔 반짝이는 개울 속으로 기쁜 마음에 재빨리 낚싯대를 던졌다네. 변덕스러운 송어 한 마리가 마치 화살처럼 피했다네 라는 가사가 있어요. 제목과 가사 모두 송어를 뜻하고 있어요. 송어와 숭어가 헷갈리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부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 독일어로 된 송어의 제목을 번역하는 도중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 일본인들에게 친근했던 숭어로 잘못 표기됐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게다가 슈베르트의 고향인 오스트리아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베토벤과 관련된 일화가 하나 또 있는데요. 슈베르트는 어렸을 때부터 베토벤을 너무나 존경해왔고 아주 만나고 싶어 했었는데 내성적인 성격과 날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는 베토벤의 건강 문제 때문에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겨우 만난 자리에서 베토벤은 건네받은 그의 곡을 보고 너무 늦게 만난 것을 아주 후회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말 한마디 하기 힘든 상황에도 슈베르트에게 아주 훌륭한 작곡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언제든 찾아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슈베르트는 너무 소심해서 고작 2km 떨어져 살던 베토벤을 다시 찾아가지 못했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일주일 뒤 베토벤이 사망했어요. 원래도 베토벤을 너무나 존경했지만 그때의 선택이 너무나도 후회됐던 것인지 베토벤 옆에 못 와달라고 얘기했고 지금까지 베토벤과 슈베르트는 함께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슈베르트도 말년에 많이 아팠는데요. 당시에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했던 슈베르트는 피아노 살 돈도 없어서 좁디 좁은 단칸방에서 기타 하나로 작곡하다가 외로이 죽었습니다. 슈베르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1200여 개의 작품을 작곡했는데요. 그 중에는 아르페지오네, 미완성 교향곡, 겨울나그네, 아베 마리아, 죽음과 소녀, 세레나데 등 명곡이 넘쳐난답니다.
모든 곡을 들려드리고 싶지만 이번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를 현악 4중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로베르트 슈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로베르트 슈만은 1810년 독일의 스비카우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출판업자이자 저작자였고 어머니는 아마추어였지만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슈만은 어릴 적부터 문학적 재능과 음악적 재능 모두 뛰어났다고 해요. 아버지는 어린 슈만의 음악적 재능을 인정하고 작곡가인 카를 마리아 폰 베버에게 보낼 생각을 했지만 그런 아버지가 1826년에 사망하여 슈만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바라는 어머니의 희망을 저버리지 못해 결국 1828년 라이프치히 대학교의 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음악에 대한 끓어오르는 열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슈만은 라이프치히에 온 지 며칠 못 참고 피아노 선생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결국 프리드리히 비크의 문화로 들어가서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는데 무리한 연습으로 인해 오른손의 두 손가락을 영구적으로 다쳐 피아니스트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되어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하고 글을 잘 쓰는 재능도 함께 살릴 수 있는 음악 평론가, 작곡가로서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결혼 이야기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슈만에게 피아노를 가르친 프리드리히 비크에게는 9살 된 클라라라는 딸이 있었는데 당시 피아노에 대한 재능으로 상당히 주목받는 신동이었어요. 실제로 후에 클라라는 유럽 전역에 유명세를 떨치는 피아니스트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스승 비크의 딸인 클라라가 눈에 들어온 슈만은 9살 연하의 이제 14살이 된 클라라와 불같은 사랑에 빠지게 되어 결혼을 하길 원했지만 클라라의 아버지인 비크가 결혼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비크는 굉장히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듣고 굉장히 노발대발 정말 화를 많이 냈다고 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클라라는 상당히 음영세가 있는 피아니스트였고 비크가 엄마 없이 애지중지 열심히 가르치고 기른 정말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슈만은 그에 비해 돈도 별로 없고 빈털터리 작곡가인데다가 유명세도 클라라에 비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에 못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비크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둘의 사랑을 꺾을 수는 없어서 둘이 이제 마지막 갈등으로 인해 법정 다툼까지 하게 되었으며 결국 1840년에 법정은 클라라가 성년이 되면 아버지의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슈만은 승소했고 클라라와 그해 9월 12일에 결혼하게 됩니다. 클라라와 결혼한 이 해는 슈만에게는 가곡의 해로 불리는데 이전까지 피아노 곡을 작곡해온 슈만이 중요한 가곡 작품들을 이 시기에 작곡했기 때문이에요. 시인의 사랑, 리더 크라이스, 여자의 생애가 이 해에 작곡된 가곡집으로 실로 걸작들로 꼽힙니다. 슈만은 1834년 창간된 신음악지의 편집장으로서 본격적인 음악평론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1836년에 주필이 되어 1844년까지 왕성한 음악 평론 활동을 해 나갔습니다. 1841년은 교향곡의 해로 불리는데 이 해에 교향곡 1번과 교향곡 4번의 초고가 완성되었고 교향곡 1번은 멘델스존의 지휘로 라이프치히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에 의해 초연되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다음 해인 1842년은 실내악의 해로서 피아노 오중주 같은 실내 악곡이 작곡되었고 오라토리오를 작곡하는 등 다양한 작품들로 작곡의 반경을 넓혀 나갔습니다. 1844년 라이프치히에서 드레스덴으로 이주한 슈만은 피아노 협주곡 등을 쓰며 작곡에 몰두했지만 점점 정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며 정신의 균형이 무너질 조짐을 보였어요. 슈만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를 연구하며 오르간 작품들을 작곡했고 1845년에는 교향곡 2번을 완성했으며 1848년에는 유일한 오페라 작품인 게노페파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1850년 슈만은 뒤셀도르프의 오케스트라와 합창대의 지휘자 겸 음악감독으로 초빙되었어요. 음악의 중심지인 빈이나 라이프치히에 비하면 변방이라 처음엔 성이 차지 않는 직책이었지만 뒤셀도르프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명받은 슈만은 교향곡 3번 라인, 첼로 역주곡, 미사 C단조, 레퀴엠 등을 작곡하였습니다. 하지만 슈만은 지휘자로서의 능력은 그다지 좋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내성적인 성격 탓에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마찰을 빚었으며 결국 1853년 11월 슈만은 지휘자직을 사임하게 되었고 이 시기에 바이올린 협주곡이 작곡되었습니다. 말년의 슈만은 정신적 이상과 심해진 우울증으로 1854년 2월 27일 뒤셀도르프의 라인강에 투신 자살을 기도했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배가 슈만을 건져서 생명을 건졌지만 결국 정신병원에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신병원에서 1856년 7월 29일에 생을 거두었습니다. 슈만은 낭만주의의 전형적인 작곡가로서 자신이 가진 음악적 재능과 문학적 재능을 결합해 음악에서 구현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상당히 감상적이고 음악으로 쓰인 시 같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에서 음악적 재능과 문학적 재능은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런 그의 내면은 두 개의 인격을 갖게 되었고 이후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슈만의 정신병은 아마 오래전부터 이런 두 개의 인격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미 예고된 게 아니었나 라고 보기도 한답니다. 스타일의 측면에서는 당대 음악가들과 다른 상당히 독창적인 스타일을 추구하였고 화성의 측면에서도 참신한 화성을 이끌어냈고 특히 개성 있는 부분은 바로 리듬으로서 낭만주의 음악가들 중 슈만의 리듬에 대한 감각이 최고라고 일컬어도 될 만큼 그의 작품에서 리듬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부점 음표나 당김음을 자주 사용하고 강력함이나 마치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리듬을 통해 표현했어요. 피아노 작품과 과곡, 다양한 실내 악곡과 교향곡을 작곡하며 음악 평론가로서도 왕성히 활동하였던 슈만에 대해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음악을 준비했어요.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라는 곡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있답니다. 함께 들어보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린 강사 최진입니다. 저는 오늘 브람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요하네스 브람스는 1833년 5월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작곡가예요. 호른과 더블 베이스를 연주하는 야콥 브람스의 아들로 태어난 요하네스 브람스는 어려서부터 피아노 연주자로서의 두각을 나타났다고 해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나이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7살 때 코셀에게 피아노를 배웠으며 브람스의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코셀은 그의 스승에게 브람스를 보냈어요. 브람스는 코셀의 스승인 에두아르트 마르크센에게 여러 해 동안 배우며 피아니스트의 자질을 키워나갔고 14세부터는 약 3년간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하노버의 허름한 여인숙에서 연주를 하며 돈을 벌었다고 해요.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틈틈이 작곡을 공부하여 곡을 쓰기도 하고 독주에도 열었답니다. 1850년 17세에 브람스는 다소 무책임한 성격의 헝가리 바이올리니스트 에드오르드 레메니를 만나 연주회를 가졌는데 그로부터 일생 동안 영향을 받았던 헝가리의 민족음악을 배웠다고 합니다. 브람스는 1853년 20세에 요제프 요아힘을 만나면서 음악인으로서의 첫 번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당시 유명한 음악가인 요아힘은 브람스의 재능을 보고 그를 슈만에게 소개했으며 그 후 두 작곡가의 우정이 싹트게 되었어요. 슈만은 음악신보 신음악지에 브람스의 작품을 극찬하는 기사를 썼고 이 기사는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은 계속해서 있었지만 이때부터 브람스는 음악 세계의 중심권에 있게 되었어요. 브람스는 점차 슈만의 가족들과도 가까워졌어요. 1854년 슈만이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부인인 클라라 슈만을 도와 가게를 꾸려나갔고 그러면서 브람스는 클라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는 클라라 슈만과의 만남을 가장 커다란 풍요 그리고 가장 고귀한 만족을 가져다준 생애 최고의 아름다운 경험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856년 슈만이 죽은 후에도 그들 사이에 깊은 우정이 지속되었지만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답니다. 브람스는 1857년 24세에 데트몰트 궁정과 게팅겐 궁정 사이를 옮겨다니며 피아노를 가르치며 합창단을 지휘했고 1859년에는 함부르크에 있는 여성 합창단의 지휘자로 임명되었다고 해요. 이러한 직책들이 브람스에게 유용한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했고 자신의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시간과 영감을 주었어요. 정서적 갈등이 어느 정도 해결된 브람스의 창작은 날로 활발해졌답니다. 브람스는 함부르크에서의 20대를 보내고 1863년 30세에 오스트리아 빈의 훌륭한 아마추어 합창단인 징 아카데미의 감독이 됨으로써 빈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물론 여러 번의 실패와 바그너, 브루크너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공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람스의 음악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그의 명성 또한 점점 높아져 갔답니다. 브람스의 30대는 다사다난했지만 그만큼 그의 음악이 깊어지고 다양해지는 시간이었고 그를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하게 한 시간이었어요. 1872년경 브람스는 음악 동호인 협회의 총지휘자가 되어 3시즌 동안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었어요. 그가 빈에서 2가지 직책에 있는 동안 그의 작품은 전성기를 맞았고 그의 가장 중요한 몇몇 작품들이 이때 작곡되었답니다. 이 중 슈만이 죽은 이후 브람스가 직접 선택한 성서 구절에 근거해 작곡한 합창곡 독일 진홍곡은 브레멘에서 초연되었을 당시 청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지금도 19세기 합창음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 작품으로 브람스는 독일 작곡가들의 선봉에 서게 되었답니다. 브람스는 보다 가벼운 성격의 작품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작품들을 남겼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헝가리 무곡, 사랑의 노래, 자장가, 왈츠 등이 있답니다. 또 브람스의 교향곡들은 당시 활발하게 연주가 되었는데
가난하게 자란 브람스는 그의 재산을 아주 부주의하게 다뤘다고 해요. 사치와는 동떨어진 평범한 삶을 살 때 가장 편안한 느낌을 가졌으며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돈을 쓰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자신의 막대한 수입에서 기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의 새어머니와 그녀의 친지들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을 계속해서 주었고 많은 젊은 음악가들에게 몰래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브람스의 명성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너머로 널리 확산되었다고 하네요. 브람스는 봄에 이탈리아로 여행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 여행을 아름다움 속에서 목욕하기 위해 라고 표현했다고 하네요. 그는 모든 여행을 철저하게 준비했고 이탈리아의 예술로부터 지속적인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여름은 항상 시골에서 보냈던 브람스는 자연에 깊이 빠져들었고 자연은 그의 창작에 있어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어요. 브람스의 많은 작품들은 각각 여름 휴양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요. 그가 1877년부터 1879년에 머물렀던 오스트리아의 베르터 호수에서는 교향곡 2번과 낭만적인 바이올린 협주곡 등이 작곡되었고 스위스의 웅장한 호수 툰에서 3번의 여름을 보냈는데 이때는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첼로 소나타 F장조, 피아노 송중주 3번, 바이올린 소나타 D단조가 작곡되었다고 합니다. 프란츠 요제프 황제의 별장이 있는 오스트리아의 바트 이슐 또한 브람스가 즐겨 찾던 곳이었는데 1880년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한 브람스는 말년에 8번의 여름을 그곳에서 보낼 만큼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브람스는 이곳에서 작품 111번 현악 오중주 쥐장조를 마지막으로 작곡하면서 창작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다음 해 여름 브람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했고 실내악에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포함시키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클라리넷이 포함된 실내악 곡을 4곡을 작곡했는데 이 작품들은 구조적으로 완벽하고 목관악기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는 곡들이에요. 말년까지 아름다운 곡들을 작곡한 브람스는 그의 가장 친한 벗, 클라라 슈만의 죽음 이후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6년 63세에 오르간을 위한 11개의 합창 전주곡을 작곡했고 그 다음해 3월 마지막으로 연주회의 모습을 드러냈으며 1897년 4월 64세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음악은 여전히 최고로 인정받고 있어요. 마냥 순탄하지는 않았던 그의 삶과 그의 사랑 이야기가 고스란히 음악에 들어가 있고 화성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브람스 자신만의 탄탄한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작곡가 중 하나예요. 흥희님도 브람스의 곡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와 교향곡 1번을 좋아하고 여러분들께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 중 여러분도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자장가와 왈츠를 현악 사중두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꿈다락 강사 문영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얘기할 사람은
멘델스존입니다. 멘델스존, 야코프 루드비히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리. 이름 되게 길죠? 이렇게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그냥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리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난 작곡가이자 지휘자 그리고 또 피아니스트예요. 그 초기 낭만파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배웠던 그런 작곡가들에 비해서 되게 엄친아예요. 엄친아. 그리고 사기캐.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요. 신동이라고 그래서 불렸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은행가예요. 은행가. 그럼 어떻겠어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 환경에서 자라났고요. 거기다 지금 저기 얼굴을 보시면은 우아한 용모와 그리고 성격도 되게 사교적이라서 친구가 많았다고 해요. 또 뭐 우연치 않게 그 이름인 펠릭스가 행운아라는 뜻이래요. 그런 이렇게 엄친아 멘델스존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작곡뿐만이 아니라 그 피아노 연주 그리고 지휘도 했어요. 지휘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아까 그 저희 오은희 강사님께서 얘기했던 슈만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의 교향곡 심포니 그 1번을 초연을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4번도 원래는 지휘를 하기로 했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그때는 무산이 됐고 그 이 멘델스존이 또 그 발굴해낸 음악이 있어요. 저희가 그 바로크 음악 할 때 배웠던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그 마테순환곡이라는 곡을 이 사람이 다시 찾아내서 그것도 초연을 자기가 이제 지휘로 이제 연주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지휘자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이 또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을 그려고 이런 뭐 그림들을 보시다시피 그 어떤 아마추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죠. 이렇게 그림도 잘 그렸고 거기다가 영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라틴어까지도 자유롭게 구사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 방면에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멘델스존의 아버지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가,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계몽주의의 사상가인 모세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 멘델스존의 친구가 여러분들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그 당대의 최대의 그 문후예요. 소설가.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할아버지랑 친하다 보니까 멘델스존의 집에 이렇게 놀러 오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멘델스존의 연주를 많이 들었대요. 당대 최고의 문후였던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이 괴테가 그래서 멘델스존의 집에 들어와서 놀러 와서 멘델스존이 연주하는 걸 많이 듣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 아, 저 아이의 실력에 비하면은 모차르트가 연주했던 거는 어린애가 빽빽거리면서 소리 지르는 수준이겠다. 이렇게 굉장한 찬사를 그 멘델스존의 연주에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당대에 또 유명한 작곡가이자 아까 얘기했었죠. 평론가였던 슈만, 로베르트 슈만. 이 사람이랑 굉장히 멘델스존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슈만을 말하자면 그 음악계에서 되게 큰 형님 같은 격이었어요. 평론가 저술 활동을 통해서 슈베르트나 쇼팽, 그리고 브람스, 베롤리우즈 이런 사람들을 다 발굴하고 그 연주 활동에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해요. 이런 슈만도 멘델스존을 19세기의 모차르트다 이렇게 부르면서 존경을 했고요. 그가 이제 그 슈만이 후일 자신의 아내가 되는 클라라 비크, 그러니까 이제 결혼 후에는 이제 클라라 슈만이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 쓴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어떻게 감히 멘델스존과 나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아직 그에게 배울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내가 멘델스존처럼 어린 시절부터 음악가로 성장하기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어쩌면 그를 능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멘델스존에게 큰 존경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재능이 넘치는 멘델스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음악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았냐 하면은 이 아버지가 멘델스존의 생일에 선물을 줘요. 통크게 선물을 딱 주는데 이게 뭐냐? 악단을 만들어줘요. 생일 선물로.
이거 거의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그 당시뿐이 아니고 음악사를 통틀어봐도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 어린 아이가 자신의 악단을 가지고 있다. 아무튼 그런 게 맨델스존의 어떤 그 음악적인 성장에 큰 토대가 됐으면 분명하다. 네,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축복받은 맨델스존을 질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면은 리하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하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맨델스존, 나중에 얘기지만 맨델스존이 이제 죽고 나서 맨델스존이 사실 태생이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이제 아버지는 그 어떤 유대인의 그런 사상이나 그런 민족주의에 대해서 좀 되게 구시대적이다. 그래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자라게 이렇게 힘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펠릭스 맨델스존 바르톨디, 이 바르톨디라는 이름이 사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고 어머니의 성이에요. 어머니의 성인데 이거를 일부러 자기 이름에다 붙여서 그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 맨델스존의 사후에는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했던 그 바그너에 의해서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당했어요. 다른 얘기지만 나치 시절에는 이 맨델스존의 음악이 아예 연주가 안 되게 돼요. 누구? 히틀러에 의해서. 그래서 뭐 동상도 막 철거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아무튼 이만큼 뭐 바그너가 질투하고, 바그너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뭐 그렇게 맨델스존을 질투하는 사람이 제법 있었다고 해요. 근데 또 이게 뭐 지금 이 주제와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재밌는 일은 이 맨델스존과 바그너 두 사람의 음악이 전 음악가를 통틀어서 같이 연주되는 일이 가장 많은 음악들을 작곡했어요. 어디서 연주되는 음악이냐? 바로 결혼식장이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딴딴따단딴딴딴 따란따다 알고 계시죠? 그 신부 입장할 때 드는 이 음악이 그 바그너의 로헨그린에서 나오는 결혼 엔딩곡이라는 곡입니다. 로헨그린이라는 그 오페라에 나오는 음악이에요. 그리고 맨델스존의 음악은 뭐냐? 따다다단 따다다단 알고 계시죠? 끝나고 이제 행진할 때, 신랑 신부 행진할 때 이게 바로 그 한여름밤의 꿈이죠. 예. 맨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슈콘 엔딩곡. 이 두 곡이 뭐 거의 모든 결혼식에서 연주가 되죠. 그리고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튼 이 바그너 말고도 굉장히 맨델스존을 시기해서 이렇게 디스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음악이 지나치게 밝고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밝기만 하고 깊이가 없다. 자기는 부유하면서 평범한 음악가들의 생계 문제에 신경을 쓰지도 않는 거만한 도련님이다. 이런 질투 섞인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이 첫 번째 음악이 지나치게 분위기가 밝기만 하고 깊이가 없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질투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수준 낮은 비방이에요. 그리고 평범한 음악가들의 생계 문제에 신경 쓰지도 않는 거만한 도련입니다. 이거는 맨델스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게 본인은 사실은 가난한 연주자들의 복지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이거를 개선하려고 꽤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비방들이 있지만 사실 어떤 그 현실과는 좀 틀리다. 그렇고요. 그럼 이제 맨델스존의 그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들은 행복한 환경 때문인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잘 어울리는 그의 성격덕인지 밝고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작곡했다. 이런 맨델스존의 음악은 분야별로 성격이 많이 달라지지만 유명한 곡들이 대부분 밝은 곡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비방을 당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맨델스존의 작품은 선율과 리듬, 화성 면에서는 고전파 양식을 많이 따랐어요.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있는 그대로 이 어떤 장면이나 모습을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표제음악을 많이 썼어요. 이 표제음악이 뭐냐? 말 그대로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음악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시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표제음악이 뭐가 있냐? 비발디의 사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이게 표제음악. 이런 표제음악들을 많이 썼던 맨델스존인데 맨델스존은 가곡, 교향곡, 협주곡, 관현악곡, 피아노곡, 그리고 오라토리오, 실내악, 합창곡, 그리고 찬송가,
성악곡 등을 이제 다양하게 작곡했는데 유명한 작품으로는 이렇게 이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현악곡으로는 1828년에 작곡된 고요한 바다와 즐거운 항해 서곡. 이 음악은 이제 훗날 그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에서 이 음악을 이제 엘가가 따와서 이걸 이제 오마주를 해서 더 유명해진 음악이에요. 그리고 핑갈의 동굴 서곡. 정식 명칭은 헤브리디스 서곡입니다. 멘델스존이 유럽을 여행하던 중 들른 그 스코틀랜드 헤브라이즈 군도의 핑갈의 동굴에서 깊은 인상을 받고 그때를 떠올리면서 작곡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어떤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제목에서 그 어떤 음악이 표현한 게 뭔지 나오죠. 이런 게 표지 음악입니다. 그 브람스가 뭐 이 핑갈의 동굴 서곡을 듣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런 작품을 쓸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작품을 던져버려도 좋다. 브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외에도 아름다운 멜루진 서곡, 그리고 한여름밤의 꿈, 아까 얘기했던 그 축구냉기곡이 나오는 음악이죠. 그 한여름밤의 꿈은 셰익스피어의 이제 그 같은 제목의 희극이죠. 그 극을 위한 부수 음악, 요즘으로 치면은 OST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부수 음악이었습니다. 예, 이런 관현악곡들을 썼고요. 그 다음에 교향곡은 총 5곡의 교향곡을 썼습니다. 뭐 교향곡 1번, 그리고 2번, 일명 찬미가 성경의 시편 150편의 그 텍스트를 넣은 그런 교향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향곡 3번이 스코틀랜드, 4번이 이탈리아입니다. 이 3번, 4번은 또 자기가 이탈리아와 스코틀랜드를 각각 여행할 때 느꼈던 거를 이렇게 음악으로 만든 곡들이에요. 그리고 5번이 종교개혁이라는 곡입니다. 그 외에 이제 협주곡은 바이올린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2개의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들을 썼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바이올린 협주곡. 흔히 3개, 뭐 3대 바이올린 협주곡, 뭐 4대 바이올린 협주곡 이런 거를 뭐 사람들이 다 꼽는데 이거는 뭐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뭐 내키는 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딱 뭐가 3대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이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곡은 이제 여러 종류의 피아노곡들을 많이 썼어요. 카프리치오소, 론도 카프리치오소, 뱃노래, 푸가, 변주곡, 무궁동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의 곡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곡은 1825년부터 1845년까지 49곡의 무언가라는 곡들을 작곡합니다. 이 무언가는 없을 무, 말언, 노래가 말 그대로 가사가 붙어 있지 않고 피아노로 연주하는 노래라고 자기가 이제 이름을 지은 그런 무언가들이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내악은 이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무언가, 2개의 첼로 소나타, 그리고 비올라 소나타, 클라리넷 소나타, 6개의 현악 4중주, 그리고 현악 5중주, 현악 8중주 등 이제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가장 유명한 것은 이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피아노 3중주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클라리넷과 바세토른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리고 클라리넷, 바세토른, 피아노를 위한 소품 이런 곡들도 작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합창곡과 가곡들도 많이 작곡을 했는데 짚고 넘어가야 하는 곡이 오라토리오인 엘리아가 있습니다. 이 엘리아는 저희가 전에 이제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핸델의 메시아 그리고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함께 세계 3대의 오라토리오로 꼽히는 명곡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유명한 곡이 노래의 날개 위에라는 곡이 있어요. 제목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그 가곡을 또 작곡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곡들을 작곡했던 멘델스존인데 이 멘델스존한테 누나가 있어요. 파니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인데 이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도 사실은 음악가예요. 음악가인데 당시에는 그 여자들이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대중들한테 받아들여지기 힘든 분위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멘델스존의 아버지가 그 누나한테는 너는 뭐 출판이나 이런 걸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아버지가 못을 박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시대를 잘못하고 나는 불운한 그런 작곡가인데 아무튼 이 파니 멘델스존이랑 그 멘델스존이 친했어요. 굉장히 친했고 서로 뭐 잘 지내는 사이였는데 이 파니 멘델스존이 급사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죽게 돼서 그 맨델스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격을 많이 받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또 맨델스존이 건강이 또 과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누나가 죽고 반년이 되지 않아서 이 맨델스존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맨델스존이 39살일 거예요. 39살에 짧은 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 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실 할 말이 좀 많이 있어요. 그 바그너의 어떤 바그너가 논문을 써서 맨델스존을 뭐 디스하는 거라든가 뭐 그런 얘기들이 뭐 많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긴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맨델스존이 어떤 업적을 음악사에 남겼나를 제가 정리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델스존은 낭만파 음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당시는 이제 고전 음악에서 낭만파 음악으로의 과도기였어요. 낭만파 음악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이제 많이 떠올리시는 분은 사실 베토벤이에요. 이 베토벤이 자신의 작품 생활 전기는 또 베토벤의 음악 전기는 고전 음악이고 이제 후기가 되면서 낭만파의 어떤 색깔을 띠게 되는데, 베토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감하고 새로운 형식과 또 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화성으로 어떤 되게 음악계에 충격을 줬다라고 하면은 맨델스존은 좀 반대예요. 맨델스존은 음악의 형식은 좀 고전적인, 그리고 좀 낯익은 그런 화성을 써서 형식적으로 고전 음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제음악, 어떤 표제음악의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낭만파 음악의 발전에 기여를 한 점이 있고, 맨델스존의 업적 중에 한 가지가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가서 말씀드렸는데 바하의 음악에 굉장히 복원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당시만 해도 어떤 그 옛 작곡가의 음악을 이렇게 연주한 자체가 잘 없던 일이에요, 사실. 다 자기 곡을 써서 이렇게 연주를 올리고 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흐의 어떤 이름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도 바흐의 음악이 크게 연주되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 맨델스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굉장히 마스터피스예요, 바흐의 그 마테스라는 곡. 이 곡을 발굴해서 복원해낸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흔히들 무슨 푸축간에서 고기를 쌌는데 그 종이가 바흐의 악보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 농담 비슷한 거고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고, 아무튼 맨델스존이 굉장히 이 음악을 복원하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초연까지 자기가 지휘해서 올렸다라는 그런 업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맨델스존의 업적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독일 음악의 미치를 굉장히 높게 올려놨어요. 독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음악학교예요. 라이프치 음악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바로 맨델스존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정식 명칭이 사실은 라이프치 펠릭스 맨델스존 바르톨디 예술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자기가 설립하고 교수로 또 누굴 내려오냐? 아까 얘기했죠. 슈만을 뭐 교수진으로 자기도 물론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후학 양성에도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가 실질적으로 명망 있는 음악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맨델스존입니다. 아까 그 비방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음악가들에게 기회를 많이 제공했고 후원도 많이 했고, 그 당대 그 맨델스존 살아있을 당시에 트로이카라고 해요. 트로이카가 뭐냐? 이게 러시아 말인데 삼 아니면 삼두마차 이런 뜻이에요. 트로이카. 뭐 충무로의 트로이카라 그러죠. 그러면 송강호, 최민식, 설경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당시 트로이카가 누구냐? 계속 얘기하는 슈만, 그리고 이 맨델스존, 그리고 피아노의 신이죠. 쇼팽, 이렇게 세 명을 꼽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쇼팽은 사실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음악가였는데 이 쇼팽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뭐 그 독일 음악의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그 외에도 독일 음악뿐만이 아니고 후학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음악가가 바로 맨델스존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엄친아 펠릭스 맨델스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저희가 또 이제 연주로 한 곡을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모두 들어보신 노래, 모두 들어보신 그 음악,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축혼 행진곡 따다다단, 이거 저희가 현악 다중주로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순 연주자 정승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는 낭만 음악의 작곡가 중 한 명인 칼 마리아 폰 베버라는 작곡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버의 아버지 프란츠 안톤은 여러 가지 직업을 편력하여 오이틴 시의 관현악단의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극장 감독, 지휘자 등등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칼이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극단과 함께 각지를 다녔습니다. 한 10살 정도 됐을 때 무렵부터 정식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다시 짤츠부르크에 있는 요제프 하이든의 동생인 미하엘에게 대위법을 배우고 작곡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도 미넨, 프라이부르크, 빈, 칼스루의 슈투트가르트 등지를 전전하면서 자작한 오페라를 발표를 하고 창작 지휘 활동에 종사했는데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811년 25살 되는 해에 미넨에서 클라리넷 주자인 바에르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두 곡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비롯하여 많은 기악 작품을 발표하고 호평을 받았어요. 이 무렵에 아펠의 요괴담에 흥미를 느끼고 명작 마탄의 사수라는 오페라에 대한 힌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1813년에는 프라하 오페라 극장의 지휘자로 초빙되었고 그때부터 모차르트를 비롯한 독일 오페라의 상연을 적극적으로 하였고요. 나폴레옹 침략의 기운에 애국적인 곡을 많이 쓰고 국민의 사기를 고무해서 커다란 성공을 거둠과 동시에 독일 국민 오페라 확립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상의 문제로 극장 측과 충돌을 하였고 1816년에 이 지휘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이듬해 이전부터 사모하고 있었던 가수 카롤리네 브란트라는 가수와 결혼을 하였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방랑벽도 자취를 감추고 창작에 몰두하게 되었는데 피아노 곡인 독주곡 무도회의 권유라는 곡을 1819년에 작곡을 하였고 이 곡은 그의 아내를 위해 쓴 것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가 34세 되던 1820년에는 이전부터 구상하고 있었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이 곡을 완성을 하기에 이르르고 이듬해에는 초연을 때마침 고조되던 독일 국민의식에 영합하여 크게 명성을 높였으며 이 해에는 표제 음악적인 피아노 소협주곡도 완성을 했어요. 오스트리아 빈의 케른트너 토어라는 극장으로부터 의뢰된 오페라 오이리안테라는 곡은 1823년에 초연을 하였는데 이건 굉장히 실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무렵부터 자신이 앓고 있었던 지병인 결핵도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런던의 코벤트 가든 극장으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의뢰받은 오페라 오베론을 완성하였고 그가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1826년에 쇠약한 몸으로 런던에 가서 4월 12일에 초연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6월에 병이 악화되면서 4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자, 베버는 슈베르트와 함께 독일 낭만파 음악의 초기를 대표하는 음악가의 한 사람으로서 마탄의 사수라는 오페라,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던 그 오페라를 비롯하여 독일 국민 오페라의 확립은
그의 최대의 공적이었고, 이것은 독일 국가적인 통일을 바라는 애국심의 고향이라는 당시 사회 조건에도 바탕을 둔 것이었어요. 베버는 이와 같이 넓은 사회적 시야를 가지고 있었고, 선구적인 음악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차르트, 그 전에 배웠었던 그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는 또 베버의 숙부의 딸이 되었다고도 해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제가 드린 거는 칼 마리아 폰 베버라는 작곡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대표적인 곡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오페라, 마탄의 사수, 그리고 오베론 같은 곡들이 있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거는 제가 들려드릴 건 아니에요. 좀 쑥스럽기는 해도 제가 직접 연주를 한 베버라는 저랑 알아본 칼 마리아 폰 베버의 바순 협주곡 1악장을 영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들어보셨어요? 많은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 낭만주의가 이번 회차의 수업 내용인데, 일단 그 중에서도 좀, 굉장히 많은 작곡가들이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지만, 뭐 여러 가지, 전기 낭만주의의 모든 작곡가들 다 알아보기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작곡가들과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곡가로 한 4-5명 정도 저희가 알아봤죠. 뭐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멘델스존, 그다음에 베버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일단 전기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각 그 대표곡들, 그다음에 좀 페이머스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곡들로 오늘 한번 연주를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잘 감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기낭만주의는 여기까지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회차에는 저희가 후기 낭만주의,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워낙에 다양한 작곡가들이 많고 많은 곡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한 회차의 분량에 담기가 너무 어려워서 전기와 후기를 나눠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는 이제 후기 낭만주의에 대한 작곡가들과 어떠한 작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후기 낭만주의는 전기 낭만주의하고 뭐가 또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여러분 어쨌든 그 고전주의하고 낭만주의, 그러니까 1기 때하고 지금 2기 때하고의 가장 큰 맥락이 바뀌었다는 것은 고전주의는 어떤 나름대로의 규격화되어 있고 틀에 갇혀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음악이다라고 얘기하면 낭만주의는 거기서 벗어나서 훨씬 더 자유로운 그러다 보니까 뭐 표제 음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후기 낭만에는 이제 또 다른 작곡가 잠깐 살짝 제가 맛만 보여드리면 뭐 쇼팽이라든가 리스트 같은 작곡가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막 초절정 기교, 이건 막 그냥 뭐 비르투오소 이런 말이 나와요.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이러한 뜻 이런 용어들도 다 알려드릴 거고 어쨌든 낭만주의에 와서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간적인 중심적으로 음악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악기 교육이 필요하고 그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이나 학교라든지 교육기관이 생긴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교육이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저없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 회차 후기 낭만주의 그때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